1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부크와 콘스탄티 의사는 푸아로의 지시를 따르려고 해보았다. 상반되는 사실로 이루어진 미로를 해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부크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갔다. 생각해야 내야만 해. 하지만 이미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해 봤단 말이야. 푸아로는 영국인 아가씨가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아. 영국인들은 대단히 냉정하지. 아마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일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탈리아인이 그랬을 것 같지도 않아. 방을 같이 쓰는 사람이 객실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 영국인 하인이 거짓말을 한 걸까? 하지만 왜 그래야 하지? 영국인을 매수하는 건 쉽지 않은데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 사건 전부가 재앙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분명히 구조대가 활동 중일 테지만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느려 터졌어. 무엇이든 행동에 옮기려면 몇 시간씩 허비하지. 게다가 이 나라의 경찰들은 다루기가 까다로워. 잘난 체 하는 데다 툭하면 화를 내고 점잔을 피운다니까? 이 사건을 알면 난리 법석을 떨겠지. 하긴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닐 테니까. 신문이란 신문은 온통 떠들어댈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부크의 생각은 이미 수백 번은 더 생각해 봤던 진부한 경로를 따라갔다. 콘스탄티 의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조그만 남자는 정말 기묘한 사람이야. 천재일까? 아니면 괴짜일까? 이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불가능해. 전혀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아마 승객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건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봤자 도움이 안 돼. 설사 모든 승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혼란스럽게 마찬가지야. 그 상처는 정말 이상해. 이해할 수가 없어. 총에 맞았다면 문제가 훨씬 간단할 텐데. 총잡이란 말은 총을 쏘는 사람이란 게 분명하거든. 미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야. 한번 미국에 가보고 싶어. 정말 앞선 나라라니까. 돌아가면 드미트리우스 제곤을 만나봐야겠어. 그는 미국에 가본 적이 있고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지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 만일 아내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의사의 생각은 완전히 개인의 문제로 흘러갔다. 에르킬 푸아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조용한 정지 상태로 15분이 흐른 후 갑자기 푸아로의 눈썹이 천천히 치켜 올라갔다. 그리고 조그만 한숨이 새어나왔다. 푸아로는 들릴락 말락한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결국 안 될 게 뭐야?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푸아로가 두 눈을 떴다. 고양이 눈 같은 녹색 눈이었다. 푸아로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 난 생각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생각에 깊이 빠져있던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부크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나도 생각해 보았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은 당신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나도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사는 방금 전까지 했던 야한 상상을 떠올리며 낯도 붉히지 않고 말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지만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군요. 푸아로가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내가 기대했던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푸아로는 똑바로 앉아 가슴을 내밀고 콧수염을 쓰다듬더니 대중 집회에 숙련된 연사처럼 말했다. 여러분, 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고려하고 승객들의 증언을 다 생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워낙 기묘한 설명이라서 나 자신도 아직까지는 그게 맞다는 걸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험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의 진상에 암시가 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부크와
내가 이 기차에서 처음으로 함께 점심 식사를 할 때 부쿠가 내게 했던 말부터 시작하지요. 부쿠 씨는 우리가 국적과 계급과 나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드문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 파리행과 부쿠레슈티 파리행 열차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또 예약을 하고도 승차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바드 부인이 화장품 가방의 위치, 암스트롱 부인이 어머니 이름, 하드맨 씨의 경호 방법, 우리가 발견한 타다 남은 종이는 라쳇이 직접 불태운 것이라는 맥킨시의 말, 드래곤 미로프 공작 부인이 세례명, 헝가리인 부부의 여권에 묻은 기름 얼룩 등입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푸아로를 바라보았다. 이런 점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푸아로가 물었다. 전혀요. 부쿠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의사선생께서는 당신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쿠는 친구가 언급했던 것 중 손에 잡히는 것이라도 확인해 보려고 여권 더미를 뒤적거렸다. 그리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안드레니 백작과 백작 부인이 여권을 집어들고 펼쳤다. 이 얼룩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름 얼룩이지요. 그게 여권이 어디에 묻어 있지요? 백작 부인이 기록 첫 부분이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명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군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봅시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손수건 이야기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 사람이 H라는 글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허바드 부인, 더베넴 양, 그리고 하녀 힐데가르데 슈미트지요. 이제 손수건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대단히 값비싼 손수건, 말하자면 사치품입니다. 손으로 술을 놓아 만든 파리째 사치품이죠. 이름이 첫 글자와는 별도로 승객 중에 그런 손수건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허바드 부인은 아닙니다. 쓸데없이 오치장에 돈을 쓰며 뽐낸 사람이 아니니까요. 더베넴 양도 아닙니다. 그런 계급이 영국인 여자는 수수한 리넨 손수건을 사용하지 이렇게 200프랑은 할 법한 값비싼 모시 손수건을 사지는 않습니다. 하녀가 아는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기차에는 그런 손수건을 가질 법한 여성이 2명 있습니다. 그 여성들과 H라는 글자에 연관시킬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 두 여성은 드래고 미로프 공작 부인과 세례명이 나탈리아지 않습니까? 부쿠가 당치도 않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게다가 내가 말했듯이 공작 부인이 세례명은 결정적인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성은 안드레니 백작 부인입니다. 그러면 우린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볼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그럼 나라고 합시다. 여권에 적힌 백작 부인이 세례명은 기름 얼룩으로 흐려져 버렸습니다. 우연히 사고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세례명을 보세요. 엘레나입니다. 엘레나가 아니라 헬레나였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대문자 H는 E로 바꾸고 그 옆에 소문자 E를 덮어 씌우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 다음 고쳐 쓴 걸 감추기 위해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다. 헬레나? 그거 훌륭한 발상입니다. 부쿠가 소리쳤다. 확실히 대단한 발상이지요. 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내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를 찾아보았고 결국 발견했습니다. 백작 부인이 짐 중에서 수화물표 하나가 약간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방의 윗부분에 붙어있던 그 수화물표는 우연하게도 이름의 첫 글자가 물에 젖었던 겁니다.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다른 위치에 붙여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제 알 것 같군요. 하지만 안드레니 백작 부인은 분명히 부쿠가 말했다. 아, 이제 친구,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접근해야 합니다. 살인범은 이 살인을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보이려고 의도했을까요? 눈 때문에 살인범이 원래 계획이 모두 틀어져 버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리지 않아서 기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잠시 상상해 봅시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범행은 오늘 아침 일찍 이탈리아 국경에서 발견되었을 겁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똑같은 증언을 들었겠지요. 맥킨 씨는 협박 편지를 제출했을 거고 하드맨 씨는 자기 이야기를 되풀이했을 겁니다.
허바드 부인은 자기 방을 지나간 어떤 남자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했을 테고 단초가 발견되었겠지요. 아마 두 가지만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남자는 1시 조금 전에 허바드 부인의 방을 지나갔을 테고 차장 제복은 화장실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범행이 외부인이 소행으로 보게 하려고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기차가 새벽 12시 58분에 브로드역에 도착했을 때 범인이 도망친 걸로 꾸미려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통로에서 차장 제복을 입은 이상한 사람을 보았다고 증언했을 겁니다. 차장 제복은 어떻게 범행이 저질러진 건지 보여주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버려졌을 테고요. 승객들에겐 전혀 혐의가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범행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런 식으로 보이도록 계획한 겁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린 왜 범인이 피해자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객실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마침내 범인은 기차가 움직이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범인이 여전히 기차를 타고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었으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부쿠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모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수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박 편지는 완전히 속임수였다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미국의 범죄 소설에서 그대로 본뜬 것이겠죠. 실제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경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으로 라체 씨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라체 씨가 하드맨 씨에게 내린 지시로 보아서 범행은 그가 정체를 잘 알고 있는 개인적인 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드맨 씨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라체 씨가 편지를 한 통 받은 건 확실하지만 그건 전혀 성격이 다른 편지였습니다. 암스트롱 집안의 소녀에 대한 것, 우리가 라체 씨의 방에서 발견한 종이 조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체 씨가 사정을 모르고 있었을 경우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를 이 편지가 명백히 알려준 거지요. 그 편지는 지금까지 내가 말해왔던 대로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범은 무엇보다 먼저 그걸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두 번째의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조각을 조사해서 내용을 알아내버린 일입니다. 그 편지를 그렇게 신경 써서 없애버리려 했다면 거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암스트롱과의 아주 밀접한 사람이 기차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편지가 발견되면 즉각 혐의가 걸릴 그런 사람 말이죠. 이제 우리가 발견해낸 다른 두 단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던 파이브 소재기에 대해선 넘어가겠습니다. 손수건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쉽게 생각하면 손수건은 첫 글자가 H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범인이라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부주의하게 떨어뜨린 게 되고요. 콘스탄티 의사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 여자는 손수건을 떨어뜨렸다는 걸 알아내고 곧 세련명을 지우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너무 성급하시군요. 너무 성급한 결론입니다. 달리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럼요. 예를 들자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확실히 암스트롱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여성이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손수건을 범행 현장에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신문 받을 테고 자 이렇게 암스트롱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동기도 있고 불리한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결백하다면 자기 정체를 숨기려는 조치가 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사가 반론을 제기했다. 아,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직권재판소의 의견이 바로 그런 식이겠죠. 하지만 난 인간 심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살인범으로 물려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부딪히면 아무리 결백한 사람이라도 이성을 잃고 불합리한 짓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기름 얼룩과 수화물표를 바꾼 일이 유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안드레니 백작 부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 정체를 감추고 싶어
했다는 걸 드러내 줄 뿐이지요. 무슨 이유로 그녀가 암스트롱 집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녀의 말로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백작 부인은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외모도 아주 이국적입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암스트롱 부인이 어머니를 언급했었지요. 린다 아덴은 아주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속의 여주인공 역할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당신 뜻대로 라는 작품을 생각해 보세요. 아덴의 숲과 로잘린드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린다 아덴은 거기에서 예명을 영감을 얻었습니다. 린다 아덴이란 이름으로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만 그게 본명은 아니었습니다. 본명은 아마 골든버그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의 몸속에 중앙 유럽의 피 흐를지도 모르지요. 또는 유태인의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민족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으니까요. 암스트롱 부인의 여동생, 즉 린다 아덴의 둘째 딸은 비극이 일어났을 당시 아주 어린애였고 이름은 헬레나 골든버그였을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니 백작이 워싱턴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와 결혼했을 겁니다. 하지만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은 린다 아덴의 둘째 딸이 영국인과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작 부인은 이름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은 고상한 숙녀가 위대한 예술가를 흠모하듯이 린다 아덴을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린다 아덴이 큰딸이 데모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둘째 딸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공작 부인은 헬레나가 기차에 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라쳇의 정체를 듣자마자 헬레나가 의심받게 되리란 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신문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헬레나는 영국인과 결혼했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사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한 거지요. 식당차의 급사가 한쪽 문으로 들어와 부크에게 다가갔다. 저녁 식사를 드시겠습니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부크가 푸아로를 바라보았다. 푸아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거나 식사는 해야겠지요. 급사가 다른 문으로 나갔다. 이내 벨소리가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객 여러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